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레슨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조동원 학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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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3문제 이상 틀리면 이번에는 그 레몬 있지 않습니까? 네, 레몬이요. 레몬에 껍질도 까지 않고 통째로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시다. 오, 진짜 신이에요. 네. 저 웃음. 예. 정말 전생에 뭐였을까? 으쌰으쌰.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시작됐다. 9시에 톡방이 열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힌트 주세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동태평양에서 엘니뇨 현상과는 반대로 평년보다 평균 수온이 5개월 이상 0.5도씨 낮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건 알죠? 솔직히. 엘니뇨의 반대 현상이에요. 네. 네, 이건 솔직히 도건 학생 정도면 알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힌트 없이 바로 5초 네.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5, 4, 3. 정답, 네. 자, 라니냐 현상? 아닌가? 라니냐 현상. 라니냐. 네, 정답입니다. 발음이 좀 힘드네요. 네, 정답입니다. 이 정도는 알 것 같았어요. 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라니냐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좀 화제가 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문제는 가뿐하게 맞췄고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태평양 북서부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로 태평양과 오호츠크해를 나누는 경계. 이 지역의 이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답하는 오, 거예요. 알아요? 이런 거 오. 틀리면 재미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자. 정답, 정답. 사할린섬. 사할린섬. 자신 있게 외쳤는데요. 정답은 쿠레일. 아, 이 웃음소리도 중독적이에요. 네. 이게 피디님 목소리가 여기까지 웃는 게 들렸어요. 사할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렇게 해놓고 틀리다니라는 그런 느낌 있죠. 네, 좀 부탁드릴게요.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세 나라. 한국과는 독도, 네. 그다음에 러시아와는 이 쿠릴 열도, 그리고 중국과도 조어도라는 걸로 센카쿠 열도라고 하죠. 그걸 싸우고 있는데 말하자면 전부 다 우리 전쟁통에 그런 것들이 분쟁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쿠릴 열도나 센카쿠 열도 같은 것들이 사실 독도 문제와도 긴밀하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쿠레일 열도였고요. 코릴 열두.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불 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일 또는 그 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요즘 이번에 문제들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짧고 예. 굉장히 좀 쉬운 거. 쉬운데. 네. 네네. 어, 쉽다고 했는데 또 네, 그렇죠. 좀약 네. 겁이 납니다. 이 정도면 도건 학생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럼 그렇죠. 상상하는 예. 그 단어일 거예요. 그렇죠. 상상하는 그거지만 혹시나 네네. 모르니까 네네. 저 MC 찬스 쓰겠습니다. 누구를 쓰실 겁니까? 예, 이번에는 그러면 보미 누나한테 저 몰라요. 네? 저 몰라요, 정답은요. 그러면 네. 재환이 형한테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건 애매한데요. 아, 근데 생각하는 그거일 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도건 학생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틀리면 틀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정답 네. 정답. 아, 상환 리베이트였습니다. 아유 다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 리베이트라고 당연하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 이게 나쁜데 많이 쓰이는 거죠. 가령 무슨 그 의사가 의약품에서도 의약품 리베이트 상벌제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A약을 쓸래라고 하면 그 A약을 판 돈에서 다시 의사한테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좀 그 약값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처벌하고 준사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최근에 제약회계 업계에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그런 거에서 나온 리베이트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거리 미사일을 격추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 방어 시스템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또 그게 또 틀릴까봐 너무 확신했다가 다 틀려가지고. 아 이번 건 맞을 거예요. 왜냐면 뉴스에 너무 굉장히 많이 많이 나왔고, 네. 그거 그거일 것 같아요. 확실한 거 네, 네. 맞습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영어. 네, 영어. T? 네, 일단은 아닌가요? 아니요, 많이 같으시네요. 맞아요?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자. 틀리는 거 아니겠지? 3, 네, 정답 사드. 1, 땡. 정답은 사드. 사드. 네, 정답입니다. 그 미국에선 한국에 이걸 배치해야겠다. 네. 왜냐면 북한의 핵폭탄 그거 위협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드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굉장히 성능 좋은 레이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레이더 성능이면 중국까지도 그게 레이더에 들어온대요. 그럼 중국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네. 사드의 레이더 안에 잡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고 미국은 설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드 미사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중에 현재 두 문제를 맞췄거든요. 마지막 문제로 레몬을 먹냐 마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으려 하며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요? 심리 상태. 제가 하나 드릴까요? 네, 뭐예요? 어떤 거죠? 동화. 네, 알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피터팬 증후군. 에이. 피터팬 증후군 아닌가? 정답입니다. 아, 제가 너무 결정적으로 줬나요? 그럴걸요. 인터넷에 있는 피터팬 증후군 테스트를 좀 가져왔어요. 네. 근데 좀 많은데 그걸 재밌겠다. 줄여서 네. 제가 10개를 말할 테니까 네. 네. 자기한테 해당하는 게 5개가 넘으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이 실수했음에도 변명을 늘어놓는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과 말투를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 타인에게는 배려하지만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는 잘 배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다섯 번째, 자신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허풍이 심하다.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보고 또 본다. 재밌는 것이 있으면요? 계속 본다. 보고 계속 본다는 거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남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어이구. 이게 5개가 넘으면 마지막엔 다 됐네. 피터팬 증후군에 해당한다라고 전 하더라고요. 4가지요. 저는 5가지요. 전 마지막에 5가지 다 그냥 네. 마지막이 뭐였죠, 피터팬 진짜? 증후군.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정말 싫어요. 네. 그 전에 거가 뭐였죠? 그 전에 거 예. 자신의 부족한 점을 남에게 잘 이야기하지 이거는 않는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 전에 거는 혹시 5개가 다였거든요.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보고 또 본다. 그거는 그래요. 이것도 예, 그 전에 거. 허풍이 심하다. 제가 그래요. 예, 이게 좀 그런 것 같은데. 부모님과의 사이는 가깝잖아요. 아, 가까워요, 가까워요. 부모님 그 사이가 전에 뭐- 거가 하나 뭐는 있었거든요. 네. 네. 어렵네요. 그래서 이건 뭐 자기가 스스로 하는 테스트지만 어쨌든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하는 시안스 건데요. 몇 개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시아쌤 이거 10개 다 나온 거 자기가 지금 직접 얘기한 거 아니야? 자기 저 10개 나왔는데 이 중에 5개라고 막. 사실은 일곱 개 정도가 아닌가. 야, 이 정도면요. 거의 유아기 수준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는데요. 두관 학생 오늘 어땠어요? 이제 확신을 못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상환이 정말 웃겼습니다. 상환 정말 웃겼고. 네. 근데 여기 보면 뭐 피터팬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증후군, 신드롬 이런 것들은 사회 현상과 관계가 되고요. 이거는 또 요즘에 이제 그 피규어도 잘 팔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 취준생들이 무슨 증후군 시리즈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최근 공공기관 평가 후에 문을 닫아야 하는 부실 기업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실 공기업 척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공공사업을 민간 시장에 내놓았을 경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건학생 일반 제품 고르듯이 만약에 전기나 이렇게 가스 같은 거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저는 네. 좀 솔직히 네. 귀찮아서 굳이 선택하는 게 필요할까? 그쵸. 예, 자취생인데 많이 안 쓰니까. 예, 그냥 돈만 내고 싶습니다. 네. 이쌤,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주기적으로 한다기보단 필요할 때 네. 하는 거겠죠. 근데 이번 연도만이 아니라 2015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뭐 문화라든가 그런 쪽 공공기업을 주로 정리를 했었고 이번 연도 에너지 쪽 공기업을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사실은 만들다 보면요. 네. 필요에 따라서 만들다 보면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좀 있어요. 또 자기가 사업을 벌이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기사를 볼게요. 네. 처음에 이제 공공기관 기능 조정, 석탄공사 문 닫고 석유공이나 가스공은 대수술한다. 사실 우리가 이제 딱 알고 있는 거는 석탄공사가 문 닫는다 때문에 이게 확 와닿았던 뉴스거든요. 네. 일단 자본 잠식 중인 대한석탄공사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라고 해가지고 네.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요 기사가 나올 때고 그 다음에는 폐지 워낙 그 민간에서 언론에서 그게 안 좋았기 때문에 폐지해서 일단 조정을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사에 가려져서요. 사실 정말 그 우리 민간에서 야 이런 게 하고 깜짝 놀랄 뉴스가 그 다음이거든요. 또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판매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분야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민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민영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얘기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변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요. 네. 전력 가스 시장 개방 요금 다양해지지만 인상 우려도라는 게 네. 실제로 제가 석탄 공사가 폐지된다 때문에 좀 가려진 건데 네. 사실은 이게 더 민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더 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분석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에서 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온 전력 판매와 가스 도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것은 경쟁 체제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라고 해서 네. 왜 그랬는지 일단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뭐 그다음을 보시면 앞으로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에너지 신사업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경우 단일화한 전기요금제 대신 통신요금제처럼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차세대 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사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 요금제 쓸래, 저 요금제를 쓸래. 근데 하다 보면 그래서 막 서로 경쟁해서 좀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그런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은데 아. 반론도 만만치 않더라고 해요. 네. 그래서 가스공사는 대규모 물량 수입으로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네. 민간 기업과 경쟁하게 되면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칫 민간 개방이 해외 시장에서 제살깎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다라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도건 학생 두 기사 보고 어떻게 봤는지 예. 첫 번째 기사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좀 놀랐는 게 네. 그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9천 명이나 이제 자리가 이제 뭐 다 이제 뭐 자리 옷을 벗는다는 네네. 의미는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대규모의 이제 구조 조정이 기능 조정이 있었다는 게 좀 놀랐고요. 네. 저두 번째 기사에서는 좀 이동통신업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프트뱅크랑 제이콤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 상품을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민영화를 통해서 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기사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공기업들을 보면 에너지, 환경 분야에 좀 집중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에너지 환경 분야에 이번에 집중됐다기보다 2015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농림, 수산, 문화, 예술 분야에 관계된 공공기업이 정리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때는 한국철도공사도 뭐를 좀 조정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 지적공사라든가 주택공사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 여기 한전이나 이런 것들의 충격에 비해서 좀 덜 받아들인 거죠. 그 충격을. 그때는 사실 몰랐지만 지금은 2015, 2016년에 지금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기능 기능 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통합도 있지만 뭐 폐지되는 것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크게 이제 4가지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네. 비슷한 것들을 좀 같이 이제 합쳐버리는 그런 게 있었고요. 네. 비핵심 업무 빼기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석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감축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가스공사나 광물공사 이런 경우도 점점 그 비핵심 기능은 정리하겠다. 다 정리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안에 좀 돈 벌 수 있는 거 말고 그 쓸데없이 하는 것들은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민간 경합 업무 나누기가 이제 3번째 어떤 기준이었는데 네. 요게 사실 그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가스공사의 가스라든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을 민간에도 개방을 해서 같이 경쟁하는 체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은근 민영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핵심 업무 배가시키기라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업무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크게 4가지 그 기준으로 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참 궁금한데요. 네. 이 폐지가 되는 석탄 공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적자, 이건 어떻게 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네. 이렇게 정리를 할 때는 더 큰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정리하는 거지 이것을 다시 어떻게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석탄공사도 지금 계속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문 닫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미 나간 돈이니까요. 아쉽네요. 2번째 기사도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사의 내용처럼 부실 공기업을 정리하는 건 좋지만 이 공공분야 사업이 민간에 개방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장단점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독점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무원이나 이런 사회가 굉장히 좀 느슨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경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다른 것과 경쟁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 효율이 좀 더 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 요금을 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A사, B사, C사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한테 유리한 걸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될 거 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결과적으로는 돈을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결국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은근 싹싹싹싹 올라가게 되면 결국 소비자 물가 가장 그 핵심적인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요금이 좀 비싸질 것 같은 그런 단점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이 사실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대비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부실 공기업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왜 이런 건지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부실 공기업에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건 일단 첫 번째 방만 경영입니다. 경쟁자가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어떤 감시 체제도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 석탄공사도 그 얘기 나왔는데 네. 석탄공사는 부실해가지고 정리안에 만회하는데 그 전에 성과급 잔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익을 봐가지고 반드시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보면 결국 세금에서 보존해 주니까 네. 그러면 사실 그 경영진들이 그럼 뭐 그렇게 빡빡되게 할 거 없이 예. 놀 거 놀면서 챙길 거 챙겨가면서 하는 방만 경영이 가장 큰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겨간다는 문제를 떠나서 경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경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결국 이 손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니까 국민이 또 함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좀 더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짜잔. 아이고, 버벅됐네요. 네. 공사나 공단 등이 점점 민영화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네. 네,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학생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민영화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기나 가스, 철도, 도로 이런 교통과 같은 이런 공공재화는 대부분이 시스템 산업으로서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되어야지만 그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평성과 시장 진입 장벽이나 기업의 목적, 그다음에 공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걸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면 가령 A사는 그것을 이제 2,000원에 팔면 B사는 18,000원을 팔아도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시스템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과 같은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속된 말로 대기업 밥그릇 챙겨주기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효율성이나 그 경쟁을 통한 이제 가격 인하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은 거 투성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형평성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리 가는데 어느 네네. 지역은 2,000원, 어느 지역은 18,000원이라고 네네. 한다면 그거는 지금 오히려 공기업의 형태 독점에 가깝지 않아요? 민영화된다는 건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고 네네. 그거가 A사는 이 지역을 맡고 B사는 이 지역을 맡고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형태거든요. 네. 한전 같은 경우는 규모상 한 기업만이 들어와서 민영화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운영을 하려면 아마 그래도 두세 개의 기업이 들어올 텐데 그걸 커버를 할 수 있는 거를 쳤을 때 이게 전 범위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거기서 생산한 것들이 그 지역만 커버를 한다면 그 기업의 마음대로 이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가령 네. 우리 이동통신 같은 경우를 네네. 보면 그게 기업 맘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어느 정도 그 단통법 같은 것도 그런 네네. 정도의 그걸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민영화를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생필품조차도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 자유스럽게 그렇게 가격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형평성 문제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고 가령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문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보면 지나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분법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이 하면 중소기업 못해가 아니라 네. 대기업도 실제로는 하청업체라는 이름으로 협력업체라고 네. 하죠. 중소기업과 같이 가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기업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못해가 아니라 이걸 하니까 중소기업의 부품을 써가면서 같이 하는 구조라는 네네. 거죠. 물론 거기서 갑과 을의 관계, 갑질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기업이 가는 건 네. 중소기업이 안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봤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산자가 지금 소비자한테 직접 주는 구조라고 치면 그 사이에 이제 판매자가 들어오는 게 그런 방식이 민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나 이런 제품 조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인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판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낙수 효과를 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장치 산업이잖아요. 장치를 만들고 유지 보수를 하고. 네. 왜 그 영업이고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사실 아까 그 앞에 나왔던 것들이 좀 마케팅, 결합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업이나 마케팅 쪽으로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네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약간 좀 자신의 그 생각 자체로 네. 너무 재단을 확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네네. 좀 공격받을 여지가 되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하는지 또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 부탁드립니다. 공사공단에서 출제를 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네. 정확히 말해둘 건 지금 어쨌든 정부가 민영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영화라고 의심을 가지는 거지 네. 실제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시장문을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운영하지만 네.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또 딱 이렇게 단정해서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하지만 공사공단이 되게 이제 비효율적이다라는 네. 의심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공사공단 또는 민간 기업에서도 네. 끊임없이 민영화가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공단의 토론 면접이라는 이런 데 나오기에 좀 좋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전이라면 좀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자신의 공사공단의 역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걸 분명히 네. 좀 딱 잡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만들어지는 건 이런 이유인데 지금 우리의 공기업은 거기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 네. 맞지 않으니까 민영화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이래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공사공단 공기업에서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네. 공사공단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얘기하시고 하면 뭐 충분히 좋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건 학생 위세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잘 들었나요? 항상 들을 네네. 때마다 그 진짜 많이 감사하고 배웠죠? 좀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저는 그 계속 이제 딱 찬 반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적인 논의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더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좋은 네,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쌤의 족보 한번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이거 정말 그 우리 앞에 확 와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채용 절벽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공기업의 채용을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 이런 대규모 채용이요. 공기업의 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인력이 그만큼 필요한데 많이 뽑게 되니까.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 공기업은 어떤 형태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자, 이런 것들을 좀 그 주제로 던져봤거든요. 네. 두 분 MC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규모 채용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사실 사기업보다 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경쟁력 있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대규모 채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게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서 마치 삼성처럼 오히려 대규모로 채용한 다음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만 남을 수 있게 계속 서바이벌 시키면서 공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보미 아나운서는 공기업 면접 온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네. 정말 보면 이런 거 진짜 잘해요. 대단한 거거든요. 네. 순발력도 참 대단하고요. 네, 도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재현 선수.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순발력을 발휘하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공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채를 이제 뽑는데 너무 많은 인원의 공채를 뽑는다기보다는 좀 계약직의 그 비율도 좀 많이 늘어나면 좀 좋지 않을까. 약간 계속 말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도건 학생 돌아가시는데. 어때요? 아니, 물론 이제 필요 없는 인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취준생 입장이지 않습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 공기업 채용 확대는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한다니까 뭐 학벌이나 스펙 같은 것도 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고민도 덜 수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혜 학생, 공기업을 민영화로 돌리는 시기에서 채용을 확대한다면 더욱 부실화될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나오기 힘들다. 하지만 인턴이나 색다른 제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고용은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태희 학생, 일반 사기업과 동일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여력을 남긴 상태에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유실 학생, 만약 정부가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한다면 계약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 경험할 기회를 주고 다른 곳으로 취직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의견이네요. 저는 비슷하네요. 네. 태수 학생, 정상적인 정부 정책하에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이에 각 공기업 내부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예지 학생, 공기업 채용 유도는 부적절하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면 기업 자체에도 손실을 주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도건 학생. 저는 그 태수 학생이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딱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생각은 좀 다르긴 한데 예, 태수 학생 의견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한 쌤께서도. 네, 저는 태수 학생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네거티브한 거는 정말 그 기가 막힌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니까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거 말고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비슷비슷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보미 아나운서 의견이 오. 되게 좀 신선했던 어떤 정말요? 거니까. 아까 저도 네. 고민하면서 의견 들으면서 중간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잘해서. 일단 많이 뽑은다면 서바이벌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네. 살아남는다라는 네. 그런 것들이 기회를 일단 주는 거잖아요. 기회 한번 못 받은 사람보다 낫고 거기서 자기 실력을 보겠다는 거니까 서바이벌이 또 학력이 그거야, 학점이 그거야가 아니라 실력을 보겠다는 거니까 좀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그래서 전 오늘의 베스트 댓글은 보미 아나운서. 정말요? 야,
예. 감사합니다. 자, 황보미 아나운서가 베스트 댓글을 축하합니다. 예. 네, 오늘의 이슈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실 톡방 친구들의 의견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왜요? 취준생이니까 무조건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나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게 오. 부실화로 연결되니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신선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민영화라든가 이런 공기업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네.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바람직한 방향, 정말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이번에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 오늘 어땠어요?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고요. 네네. 네, 대한민국 계속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학교로 몰려드는 학생들. 한 학기 동안의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면사포가 만날 지원자도 이 대열에 함께 있다고 합니다. 공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신종은 씨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랑 1월문학과 복수 전공 중인 4학년 신종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주로 공기업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아침 일찍 기숙사를 나서는 신종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업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수업은 오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도서관에 가고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또 어떤 공부예요? 평소에는 공기업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NCS에 관심이 많아서 그 관련된 책들 보고 있고요. 지금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시험 공부하려고요. 수업이 없는 오전 시간, 도서관을 먼저 찾았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빠듯한 학점 관리와 취업 준비를 하며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주위의 취업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더 바빠진다고 합니다. 되게 이번 연도가 된 것도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돼서 기분이 좀 되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더 좋은 데 취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뭐 주변에 휴학을 안 하고 그냥 학교 계속 다닌 친구들 보면은 지금 취업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뭔가 나도 그거에 대한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엔. 각국을 여행하며 세계 여러 곳의 공항을 본 종은 씨. 그러나 세계 어디에도 인천국제공항만큼 친절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이내 관심사가 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원 동기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여행을 하면서 인천공항만큼 잘 되는 그런 공항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위해 나름 열심히 준비하곤 있지만 하면 할수록 힘에 부친다는데요. 바로 부족한 정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NCS 준비가 발목을 잡는다는데요.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에 들러 공기업과 관련된 NCS 책들을 보며 아름아름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보에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가며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NCS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좀 체득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번 방학 때 좀 열심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가 NCS 하나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공기업 취업 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역시 필수 항목처럼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준비할 것이 많지만 불평 대신 배운다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종은 씨. 합격할 날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같이 이제 만약에 한국사를 공부했으면은 가산점이 있는 그런 곳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취업을 준비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NCS 같은 경우에는 문항을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뭐 대기업 인적성보다는 훨씬 막 실용적이더라고요. 좀 직무랑 관련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좀 적응할 수 있게 쉽게 그렇게 문항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선가 준비된 신입사원을 찾는다면 자신을 추천하고 싶다는 종은 씨. 신입사원의 기본 요건인 끈기와 신뢰감을 꾸준히 준비해온 자격증과 장기간의 아르바이트 생활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한국사나 한국어 이런 공기업 관련된 거는 다 미리 따놓은 상태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그거는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대학교 생활부터 되게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그게 뭐 단기로 한 게 아니라 좀 막 2년씩 하고 한 카페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끈기나 뭐 신뢰감 이런 거를 줄 수 있다는 거에서 제일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종은 씨. 수업도 취업 준비 하나인지라 소홀히 하지 않는데요. 연일 쏟아지는 취업 불황 기사에 취준생들의 사기가 날로 떨어져 가고 있는 요즘이지만 바쁘게 생활하는 덕에 사기가 꺾일 새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수업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12시에 수업 있어서 그거 들으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NCS 특강 있다고 해서 그거 이제 바로 들으러 가려고요. 원래 그런 특강 같은 거는 자주 찾아듣나요? 네, 원래 그 취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취업 시즌이고 해서 저한테 필요한 거 찾아서 듣고 있는 편이에요. 쏜살같이 시간이 흐른다는 말을 4학년이 돼서야 실감했다는 종은 씨. 4년 동안 열심히 해온 공부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뒤에 이어지는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종은 씨는 매일 이 두 가지 생각에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나친 압박이 좋지 않은 결과를 부른다는 건 알고 있지만 4학년, 취준생이라는 신분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하게 된 것은 역시 취업을 위한 공부. 학기 초부터 꾸준히 시작한 외국어 공부에 더욱 집중하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경영학은 뭐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약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어를 하나쯤 잘 말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한 사람한테 큰 능력이나 뭐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언어를 함께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나 음악 등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청소년 시절. 이런 관심이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일본어를 복수 전공하며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일본 드라마나 일본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다 보니까 되게 흥미도 높아지고 좀 소질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 진학할 때 그렇게 같이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2외국어 필수 시대.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도 취업의 필수 언어라 불리는 영어 공부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동안에는 영어 공부에 올인했다고 합니다. 일본어는 아무래도 전공으로 많이 배웠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좀 영어로 듣기나 읽기 같은 거는 많이 하지만 말하는 거는 좀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 열심히 쉬기도 해야겠죠? 타지에 홀로 떨어져 공부하고 있는 동안의 외로움을 여행으로 풀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행은 삶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학생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의 고민이 아주 작은 것이란 걸 깨닫게 된 건데요. 이제 방학이나 그런 휴일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좀 다른 나라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또 여러 문화들을 좀 접하면서 제 시야나 좀 생각하는 폭이 훨씬 넓어졌던 것 같아요. 취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말고사가 우선입니다. 스펙의 기본은 학점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 시간엔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 직전에는 정말 시험 공부, 학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험 공부만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부도 하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 특강이나 자료를 찾아보는 등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친구들과 방학 동안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계획은 단 하나, 취업 준비였습니다. 도서관에서 NCS 자료를 찾아보는데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자료가 많이 없고 좀 일반적인 학생들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특강을 들으러 강의실에 앉았는데요. 한자라도 놓칠세라 노트북 자판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자 한자가 합격으로 가는 키워드라 생각하며 공부한다는 종은 씨. 공기업에서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열정적인 강의 시간, 어딘가 낯이 익다 했더니 면사포 공식 삼촌 김세준 선생님의 수업이었습니다. NCS 전문가답게 하나하나 자세히 궁금증을 풀어주며 열정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들은 종은 씨의 만족도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준비하다 보면은 NCS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 전체적인 것만 알지 세부적인 걸 몰랐는데 이번 특강을 들으면서 어떤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힌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4학년이 된 이후 공기업 취업 특강은 빠짐없이 챙겨 듣고 있는데요. 강의를 통해 몰랐던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강을 들은 뒤 향한 곳 동아리실. 종은 씨는 취업 동아리 티핑 포인트에서 활동 중인데요. 얼마 전 면사포에 출연한 학생들이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취업 동아리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자소서를 모여서 같이 쓰거나 이런 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은 많이 해볼수록 되게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다양한 면접을 이제 함께 준비하고 피드백을 받고 거기서 또 이제 잘하신 분들 상 수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어를 다 뺐어요.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할 때도 머지않은 시기.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선배들의 경험담을 참고하기로 했는데요. 면사포 출연이 그 답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우끼리 하다 보면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봤을 때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고 그래서 그 면사포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제 자신이 좀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 강의실을 오가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목표량의 공부를 다 끝내고 돌아가는 학교길이라 그런가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된 건가요? 네, 오늘 일정은 마무리돼서 이제 기숙사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쉬려고요. 기숙사 가면 보통 뭐 해요?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엔 특강 들어서 그거 관련돼서 정리하고 일본인 룸메가 있어서 일본어로 대화도 좀 하고 그래요. 어딘지 모르게 외로운 단어인 기숙사. 가족이 없는 곳이라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종은 씨에게 기숙사는 외로움의 공간이 아닙니다. 바로 일본에서 온 유학생 친구 덕분이라는데요. 원활하게 일본어 회화를 하기 위해 직접 신청해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동안에는 일본어로 대화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태어난 곳도 살아온 환경도 아주 다른 두 명.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은 사이인지라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함은 친근함으로 변해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었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친구들은 일본어로 교환학생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저는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어를 좀 회화 실력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좀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룸메이트 일본인을 신청하게 됐어요. 짧은 안부를 물은 뒤 책상에 앉아 각자의 미래를 위해 공부 중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언니,このさ、この本が肌の使い方と、あとこの木까지肌の使い方がよくわからない。これは타지에와 홀로 공부 중인 유키노 씨.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친언니처럼 잘 챙겨주고 예뻐해주는 종은 씨 덕에 한국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는데요. 종은 씨 이야기가 나오자 예쁜 외모만큼 마음씨도 예쁘다며 칭찬이 자자합니다. 착하고 그리고 예쁘고 그리고 나를 많이 도와줘요. 제가 한국어 아직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문법이 어려워서 그런 때는 언니가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어요. 종훈 씨한테 일본어도 많이 알려주고 그러나요? 네, 언니의 일본말 조금 이상한 때는 제가 가르쳐요.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하듯 실력이 점점 향상되어가는 것을 느낀다는 종은 씨. 취업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한 덕에 이제는 자신감도 조금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한국어나 한국사도 제가 뭐 억지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다는 좀 차근차근히 준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취업 준비뿐 아니라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봉사활동은 스펙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며 학생들을 가르치며 진정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종은 씨.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게 그 미국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 가서는 이제 거의 그냥 저 혼자만의 시간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취업 생각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여행 다니고 학교 과제나 시험 준비하고, 그래서 갔다 와서 보니까 좀 더 남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아리에 들게 되었어요.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의 필수 코스인 NCS.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준비하는데 매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정답을 알아가는 과정이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야겠다고 마음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데는 이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NCS 같은 경우에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공기업을 입사하려면 NCS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NCS는 직무에 맞는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하고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입사 지원 시 필수 항목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이 보는 편이에요. 홈페이지에 이제 아무래도 NCS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올려놓은 그런 자료 같은 거에서 많이 보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능력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이제 보고 있어요. NCS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정부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시행착오 기간을 겪는 중에도 준비를 계속 해야 하는 게 바로 취준생들의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맨날 공부만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차근차근 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취준생이란 신분은 가끔 24살 신종은을 잊게 하는데요.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 나이지만 취업 준비만이 답인 현실이 답답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심적으로 힘든 게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취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든 대학생들 다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정답이겠죠. 본격적인 취업 시즌이 곧 다가오는 만큼 남은 시간을 활용해 만반의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특강에서 배웠듯이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또 나머지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같은 것도 좀 더 따놓고 그 다음에 자소서나 뭐 면접 관련된 그런 자료들 그리고 기존 시사 트렌드 같은 거 볼 수 있게 신문 공부를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는 이제 아무래도 진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하고 뭐 여러 인적성 검사 같은 것을 뭐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실전에 뛰어들기 전 면사포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고 싶다는 종은 씨. 제 문제점에 대해서 완전 샅샅이 이제 파헤쳐서 분석해 주시고 좀 지적도 해주시고 그 지적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허황된 것이라 하고 누군가는 희망이라고 하는 꿈. 취업의 꿈을 향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달릴 취준생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꿈인 취업이 당신의 노력으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취준생 70만 명의 꿈이 모두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면사포가 함께 하겠습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한국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입니다. 네, 타이어 제조업계 굉장한 선두기업인데 지금 타이어 갈 때 되지 않았나요? 아, 네, 저 갈아야 돼요. 오늘 주제 정말 저한테 중요한 주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자동차 상식도 좀 이게 겸으로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희 학생은 자동차 관심 없으니까 저는 자동차 진짜 관심 없는데 네. 요새 조금 생겨요. 나이가 들어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 관심도 좀 생기기 때문에 네. 오늘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 저는 타이어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타는 스타일이라 잘 모르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구 때문에 조금 친숙한 감은 있어요. 맞아요. 이미지를 이렇게 빼놓을 수는 네, 없겠죠. 홍구장이 네. 또 집이랑 가깝기도 해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홍쌤, 그럼 타이어 업계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타이어 업계는 이제 그 짝이 있죠. 자동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동차 산업하고 그 맥을 좀 같이 진행하고 있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판매되고 끝나는 부분이 있지만 네. 타이어라는 그 교체 수요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모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타이어 시장 업체 점유율만 따지면 뭐 대략 뭐 그때그때 바뀌기는 하는데 한국 타이어가 한 40% 정도, 금호가 한 30%, 넥센이 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약진을 하고 있듯이 또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희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현장 취재 이제 대상들을 사실 자동차 타이어 하면 남아구들이 많이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남아구들이 득실거리는 축구장을 제가 한번 야, 준비했습니다. 네. 제대로 찾아갔네요. 축구 약속에 잡혀 있기도 했고 그래요? 예, 축구장을 겸사겸사였군요. 겸사겸사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투퍼 강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타이어 대 넥센 타이어 대결인데요. 제가 특별히 남자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기업인 만큼 원래 목에 근육이 저렇게 많이 생겼구나. 축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결과 기대해 주십시오. 멋있다, 출발.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한국 타이어랑 넥센 타이어 중 혹시 선호하는 게 있나요? 멋있네요. 한국 타이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 계열을 일하셨는데 옛날에 일하셨는데 한국 타이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 타이어가 뭔가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느낌이라서 대표하는 느낌이라서? 네.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타이어는 한국에서 그냥 이미지가? 축구하셨나 봐요. 머리가 젖어. 대단하십니다. 한국 타이어랑 넥센 타이어 중에 뭐 선호하는 기업 있으세요? 저는 넥센 타이어 오. 왜 더 친숙하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전 야구 즐겨보는데 넥센이다 100% 날아가고 그 넥센 기업 자체도 좀 수평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넥센 분위기가 엄청 네. 이렇게 한국과 넥센 타이어 중에 이제 선호하는 타이어에 투표 한번 해주세요. 두 개 중에요? 네네. 그냥 터치하면 돼요? 예. 터치하고 그 투표하기. TV나 그래서 정보가 되게 한국 타이어 선전을 많이 해요. 한국 타이어라는 브랜드명 자체가 일단 저희 나라가 한국이니까 신중하게 다가오는 그런 그래서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산희 학생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가 그동안 했던 주제들은 조금 팽팽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한 곳에 기우는 결과를 보였어요. 한번 판넬로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짜자잔. 한국 타이어가 조금 많군요. 한국 타이어 20명. 네, 왜요? 구겨져가지고. 한국 타이어 20명, 네네네. 넥센 타이어 10명에서 한국 타이어가 조금은 많이 선호하는 결과를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네. 친숙감, 친숙함이. 인지도 그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한국 타이어의 이름 자체가 한국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번에 은행 기업 할 때도 뭐 신한은행이 군인 때 좀 친숙했다 이런 결과처럼 아마 친숙한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돋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오늘은 타이어 광고 카피를 좀 응용을 해볼게요. 어떤 거죠? 네, MC들의 능력이 한계를 만났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남자. 우리 능력이 아직 한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군요. 네. 빨리 한계를 만나야 돼요. 아니에요. 백수의 노트! 네. 저번에 발휘하는 날부터 우리는 일이 잘리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한국 타이어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네. 기업 이름부터 뭔가 국가대표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국 네. 타이어. 한국 타이어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세계 속의 한국이죠. 네, 한국 타이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총 매출에서 70%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을 한다고.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세계 시장에서 7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위. 많아요. 세계 시장 7위나 될 정도군요. 그렇다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한국 타이어가 영어로 코리아 타이어예요? 한국 타이어예요? 여기 진짜 이 회사? 그 타이어에 그렇게 써 있던데 HANKOOK로 그쵸, 써 그쵸. 있던데. 한국 타이어. 타이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쌤 그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타이어 기업이죠. 네. 그래서 41년도에 이제 조선 다이아 공업, 이때는 뭐 다이아 이런 표현을 했나 봐요. 그래서 조선 다이아 공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42년도에 영등포 공장을 준공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타이어 생산을 대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6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타이어 수출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매출의 약 한 80% 정도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기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지금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업계 순위를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은 일본의 브리지스톤이고요. 여기가 뭐 한국 타이어의 한 전체 매출 대비로 봤을 때 한 5배 정도 돼요. 그다음에 2등이 이제 프랑스의 여름 또 그 레스토랑 평가로 유명한 미쉐린 2등이고요. 그다음에 3등이 일본의 구디어. 그다음에 4위가 이제 독일의 컨티넨탈. 뭐 이런 순위로 내려가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강국들이죠, 주로 국가들들. 그러니까 이 타이어 산업은 또 자동차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5위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시장도 두 가지 시장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OE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OE는 이제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차가 출시될 때 탑재되는 그런 타이어 시장이고요. 맞아요. 번들. 그렇죠. 초반에 나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교체용 타이어. 이거는 이제 R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리플레이스, 그다음에 이퀴먼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타이어가 OE 시장에서도 요즘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한 8%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한 100대 정도 신차가 나오면 한 8대 정도가 한국 타이어가 탑재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현대자동차도 예전에는 한국 타이어를 많이 썼는데 다른 외산 브랜드도 많이 써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타이어 메이커들도 국산 메이커, 국산 자동차 완성차 업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해외 브랜드를 두드리고 있는 아주 복잡 다양한 경영 환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알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한국 타이어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대요. 이름하여 프로액티브 컬처래요. 뭐의 면도기인가요? 그렇죠. 약간 면도기 이름 같은 건데 맞아요, 네. 약간 분위기가 자유로워야지 진짜 창의적인 사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경영 이념이에요. 예. 금요일에는요. 네. 이제 직원들이 영화를 봐도 되고요. 봉사활동을 해도 되고 대단하네. 각자 알아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프로액티브네 진짜. 그래서 괜찮하죠. 그리고 엄청나네요. 해외 출장을 갔다 네네. 오면 이거 막 PPT 만들어서 이렇게 막 네. 발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구두로 얘기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그래요? 되게 유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타이어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은가요? 그렇죠. 왜냐면 막 근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방송 보는 분들이 한국 타이어 그럼 금요일마다 영화 보러 가는 건 아니고 PPT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계도하기 위한 내부적 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업계가 좀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기업들은 혁신 활동을 진행해야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공채 작년 16년 올해 상반기 공채 타이틀도 상반기 프로액티브 리더 채용 뭐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첫 해 일요일, 금요일, 이 금요일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노는 건 아니라 이제 좀 우리 임직원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있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 레스포 베러 이런 좀 캠페인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항상 여러분들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도 그래요. 상사한테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 PPT 100장짜리로 보고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파워포인트가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조직 문화가 좀 구태의연해지고 그다음에 보수적 문화를 많이 갖게 되면 형식이라든가 문서 포맷 같은 거 만드는데 리소스가 많이 낭비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 타이어가 내부적 혁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또 면접장 가가지고 저는 또 맞아요. 여기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다. 뭐 그런 소리 하면 또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백승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광고 카피 이용해서 자기가 실력을 발휘하겠다 하셨는데 걱정 없겠네요. 요즘 기업 문화가 참 많이 변하고 있다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한국 타이어도 이런 혁신으로 더 많이 성장을 했다 생각하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아까 제가
신차용 타이어 시장을 네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인 뭐 독일 명차라고 일컬는 BMW, 벤츠, 아우디 이런 데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하이엔드 브랜드의 정점에 서 있는 포르쉐까지도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퍼포먼스를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에도 지금 탑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좀 독일 뭐 명품 자동차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를 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 식당들 보면은요 터미널 같은데 메뉴 진짜 많은 식당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당들도 참 대단한데 메뉴 하나만 있는 식당이 맛없는 경우가 또 잘 없거든요. 그렇죠. 맛집들이 많잖아요. 전문 지역, 전문적이니까. 근데 넥센 타이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직 타이어 외길. 네, 한국 타이어는 타이어만 만들지 않거든요. 모두 배터리도 만들고 뭐 부속품도 만드는데 넥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타이어를 만들기 시작해서 계속 쭉 타이어만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처음에는 시작도 이제 자전거 타이어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쌤. 근데 여담입니다만 타이어 하나만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독일계 컨티넨탈이라는 타이어 회사는 지금 타이어를 거점으로 뭐 셰시라든가 그다음에 파워트레인 같은 자동차 부품들도 생각을 좀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할라비스테리온 공조라는 자동차 부품업계 강자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선택과 집중도 좋을 수 있지만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즈니스망을 넓힐 수 있다는 그런 계획도 있다는 것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넥센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이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의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42년도 부산에 세워진 흥하고무공업.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전거용 타이어, 뭐 튜브 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왔어요. 그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국내 최초의 타이어를 생산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재계서열 당시 7위였던 국제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게 돼요. 그런데 국제그룹은 85년도에 정부 주도하에 그룹이 해체되게 돼요. 그래서 갈고를 잃었다가 여러분들 과거에 뭐 우성 아파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성건설에 편입이 됩니다. 다시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나중에 이제 우성 타이어라는 그 회사에서 사명이 또 변경되게 돼요. 왜냐하면 96년도에 우성 건설이 부도를 좀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좀 잃었다가 2000년도에 또 기업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넥센 타이어로 사명이 또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매출이 지금 한 1조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 2,200억 정도, 그리고 앞서 뭐 야구단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주 국내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잘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손꼽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넥센 타이어를 홍쌤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과연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지 그 전통이 깊은 그 기업이었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빅스노트 그럼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요새 모든 업계에서 뭘 사서 쓰는 문화보다 이제 렌탈하는 문화들이 많이 생겼죠.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타이어도 렌탈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니, 타이어를 정말요? 어떻게 렌탈을 해요? 네, 넥센 타이어가 넥스트 렌탈이라는 이름으로 넥센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홍기찬 선생님께서 아주 그냥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맞아요. 혜주씨는 싱어송라이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음악이 음악이니까요. 예, 맞아요. 그 소모품인 타이어잖아요. 그거 나중에 렌탈해줘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달아 없어질 수도. 근데 어떻게 이걸 렌탈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방송 보는 분들 중에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막상 타이어 교환하게 되면 교체 비용이 제법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꾸고자 좀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타이어 4개를 렌탈할 경우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 고객 안전을 위해서 타이어 2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서비스라든가 안 그러면은 정기 방문을 하면 무상으로 타이어를 점검해주고 또 교체를 해주고 뭐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뭐 지금 경제 상황도 우리 내수적으로 좀 좋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고가라는 타이어 상품을 보다 좀 쉽게 대중화시키기 위한 부가적 마케팅 방안을 넥센이 좀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최근에 수입차 수요가 늘면서 타이어 업계도 새로운 시장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타이어 업계 전망은 좀 어떤가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차 시장에도 들어가고 있고 독일에 좀
명품 자동차 메이커에도 많이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6년 이 디자인 부분에서도 수상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요. 넥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시장 소비자 업체 JD 파워 부분에서 2016년 신차용 타이어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2개의 타이어 중에서 4위를 또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자동차 메이커로 자리매김했듯이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도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업계가 타이어드하지 않군요. 이러니까 우리가 저희는 위기의식은 안 갖는 걸로. 네, 안전하게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빵 일해야 될것 터지면 돼요. 같습니다. 산이 학생 빵 터졌어요. 네. 리액션을 점점 배우고 있어요. 그러게요. 우리 산이 학생들 일자리를 금방 찾을 거예요. 자,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들어보시죠. 저도 타이어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과는 상관없어요. 전공에 상관없이. 타이어라는 게 좀 솔직히 저희는 잘 모르는데 좀 시장이 좀 아무래도 활발한지 그래서 취직에 좀 고민이 돼요. 또 자동차가 한창 뜨는데 타이어도 어떻게 될지. 저 타이어 회사에서 타이어 회사라는 회사를 보면은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생산직을 사람들이 들어가도 더 많이 하는. 아무래도 타이어 이런 제조업이다 보니까. 제조업이니까. 타이어 회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은 실제 경험 같은 것도 없고 타이어에 대한 그리고 그냥 그저 지식만 쌓아서 돈으로 벌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공고를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뭐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산이 학생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이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겁니까? 타이어 하면 가장 먼저 형님 뭐가 떠오르세요? 자동차. 자동차.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하면 뭔가 어렸을 적 손에 묻고 막 이런 생산직 이런 어려움이 그쵸, 떠오르거든요. 생산직이 떠오르죠. 실제로 학생들도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타이어 기업은 제조업 특성상 생산직에 대한 채용이 많은가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학생들이. 어떤가요? 어떤가요? 또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이 그렇듯 당연히 생산직 채용이 많긴 많죠. 그런데 대졸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졸 공채를 기업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의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 반복 작업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은 매출을 늘리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비용을 세이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혁신 활동을 진행해서 똑같은 타이어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재료비를 좀 늦출 수가 있을까,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공정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품질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불량 날 수 있어요. 불량 나면 우리가 짜증 나겠지만 AA 센터 가면 그만이죠. 타이어가 불량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요. 고객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품보다도 안정성, 신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단순 반복 작업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홍쌤께서 이 방송에 나가고 홍쌤이 취업이 더 되실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대변인으로 이렇게 쓰면 기가 막히다라는. 네. 안 됩니다. 홍쌤은 계속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셔야 홍쌤은 합니다.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제가 듣는 말씀마다 이게 가슴을 울리게 되는 건지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진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우리 다 그냥 감사해요. 예. 방송하시죠. 아유,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질문도 혹시 한번 있을까요? 저 그렇다면 그 인문계 학생들 말고 공업고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좀 취업에 유리한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지금 고졸 채용, 초대졸 채용은 따로따로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기업에서 대졸, 초대졸, 고졸을 나눠서 뽑는다고 하면 기대치라든가 업무 성격들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직군이라 하면은 그래도 이제 공학적이나 이공학적 지식을 이제 보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도 고졸 채용도 지사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뭐 대졸자로 채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등한 일을 하고 또 고졸 채용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기술적 스펙이라는 거. 그러니까 설비라든가 장비 뭐 이런 것들을 현업에 내려가 보면 영문 매뉴얼로 잡혀져 있을 때가 많고요.
그다음에 공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런 역학 이론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게끔 일자리가 배열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볼까요? 그럼 이런 것도 궁금해요. 어떤 거요? 삼성전자, LG전자는 전자전기공학과, 네. 현대자동차는 기계공학과 친구들이 유리한 것처럼 이런 타이어 기업은 어떤 계열의 좀 공학 더- 친구들이 궁금한지. 그러게요. 네. 고무. 그렇죠. 고무가 중요하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천연 고무, 합성 고무, 또 코드지 뭐 이런 원재료들을 배합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공들을 보면 폴리머, 우리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고분자 파트, 그다음에 재료, 화학, 또 기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요. 재료, 화학.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미세먼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 이 타이어 분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타이어가 갈대가 되면 그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 관련된 개발 이슈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즘 타이어들은 지금 물론 이건 아주 좀 선행 개발 파트가 될 텐데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폴리머 구조 자체로 잡아놔서 그렇다면 이거는 그때그때 타이어 압을 보충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물의 타이어들도 실제로 지금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계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한 4가지 전공이 좀 주되게 채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영 전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는요 이번에 굉장히 또 창의적인 질문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두 기업의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느냐. 매번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대단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왜 매번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요. 우리 제일 딸이- 궁금한 거잖아요. 정말 다행히 연봉 걱정 없겠다. 자, 연봉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연봉 지금 15년 대졸공채 베이스로 좀 확인을 해보면 한국 타이어가 4,100 정도 네. 되고요. 넥센이 한 3,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종 업계에서 연봉 수준 좀 높은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기업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실제로는 지금 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채용과 그다음에 영업 직군들의 채용이 또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넥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한국 총괄 채용이 이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런 업계는 전공 무관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 다니다 보면 뭐 신발보다 싼 타이어 가게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망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광고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여성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내가 교체한다는 걸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는 어렵죠. 고객들이 있죠. 그럼요. 그래서 항상 광고 모델을 여성들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품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일반적인 영업 직군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도전이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국 타이어 매출의 80%가 해외 매출이니 또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한 직군들의 채용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 가지 소문 카더라 한번 알아볼게요. 백수영. 네, 궁금한 부분들 또 오늘도 정리해서 왔습니다. 네. 먼저요, 타이어 업계는 고분자 수강 이력이 있어야 한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다뤄야 할 재질이 고무 재질이 있기 때문에 폴리머 관련된 수강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해요. 그런데 요즘 공대 전공들을 보면 고분자라는 과목만 공부하는 학교들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이라든가 화공 관련된 수강 이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들었던 과목들 중에 이 고분자 쪽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학과 과목이 몇 가지는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소서에 좀 녹여내면 기업 취업에 좀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카더라도 형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는요. 한국 타이어에서 운영 중인 견학 프로그램을 체험하면 취업에 유리하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그러니까 되겠죠. 요즘 예. 기업들이 뭐 한국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런 행사들을 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장르들이 좀 다르긴 한데 현직자들과 이렇게 멘토링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현업에 가장 뭐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정확하겠어요. 그래서 그 업을 정말 진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현장 방문을 통해서는 이제 과연 공정에서 그다음에 공정 혁신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피부로 느끼는 이력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국 타이어에 그럼 견학을 갔다 왔으니까 이거는 넥센은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갖게 된 계기로 충분히 여러분들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센 가가지고 내가 한국 타이어의 그 생산 현장을 다 보고 왔다. 다 비밀을 다 캔. 난 스파이다. 그렇죠. 날 뽑아가라. 그렇죠. 그렇게. 네, 오히려 경쟁사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니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쟁사라는 개념보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타이어하고 넥센 타이어의 생산 라인에 그다지 큰 변화는 사실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이 산업에 대한 나의 관심도, 그다음에 공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업의 모습들을 저는 느껴왔다. 그래서 이제 넥센에 지원한다. 문제는 이거죠. 그럼 1등이 한국 타이어인데 너 넥센에 왜 왔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 가가지고 저는 또 프로야구 팬이니까 넥센 간다 또 이런 소리 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안 썼다고 하면 믿지도 않을 거예요. 타이어 관련돼서 1억을 만들어놨다 치면.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그분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전자 면접장에 가서 너 삼성전자 썼냐? 안 썼다. 안 믿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그 이후에 나와야 될 부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넥센의 비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야구를 좋아해서 넥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업이라고 하면 늘상 어찌 보면은 고객들의 로열티가 높고 소비재 상품이긴 하지만 그다지 아주 마케팅 전략들이 예민하게 발현되는 업은 아니잖아요. 광고 하나 봤다고 해서 타이어를 바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이런 마케팅이 일부 소홀할 수가 있는데 넥센은 성견 지명을 갖고 프로야구 필드에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결국 타이어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를 높였고 야구를 좋아하는 젊은 층들이 향후 자동차 구매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충성도를 끌어모을 수 있는 좋은 매개체를 만들어 놓은 기업이다. 당장의 매출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건 한국 타이어가 나을 수 있지만 이렇듯 장기적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끌어나가는 기업에 대한 매력도를 저는 느끼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식의 설득이 중요해요. 이거 적으세요. 이거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녹여서 자소서에 쓰고 싶어요. 제가 녹음을 해놨어야 그렇게 좀 되는데. 근데 가가지고 이제 넥센 타이어 가가지고 그 얘기하는 애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또 저처럼 막 이렇게 시사평론가처럼 얘기하면 징그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톤을 다운시켜서 심다운 느낌으로 이제 와닿는 게 좀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여러분? 네. 맞습니다. 꼭 이거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산희 학생. 저는 한국 타이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백승영 님이. 넥센 타이어의 품목은 타이어만 한다. 근데 세상이 점점 글로벌화되면서 그 타이어만 사실 판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나 아니면 제품들을 더 넓게 하는 한국 타이어가 좀 더 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산희 학생은 한국 타이어에 한 표를 던졌고요. 이제 백수영님은요? 저는 넥센 타이어에 좀 한 표를 주고 싶은데요. 그 렌탈 서비스도 그렇고 또 야구를 통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새로운 일들을 좀 많이 기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우리들이 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좋은 드네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신의 한 수, 우리 홍쌤의 꿀팁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산희 학생 이야기한 게 저도 동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압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있죠. 하지만 그 사이즈에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비슷비슷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업을 보면 보시라는 회사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의 원래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타이어업도 그런 부분을 따라가야 돼요. 나의 고객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나의 제품 하나만 사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고객들이 다양한 자동차 부품들을 같이 구매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자, 1인 자동차,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스마트카 그런 자동차라고 하면 그 자동차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전기적인 특징도 있지만 기계적 특징과 타이어와 관련된 고객들의 니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컨티넨탈 같은 기업을 꿈꾸는 타이어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식견 넓게 여러분들이 도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